1943년 1월 5일 오전 7시 30분 레드 코크런, 소위는 USS 헬레나의 사격 통제 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과달카날 근처에서 폭격을 마친 4대의 일본 발급 강화 폭격기가 순양함에서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31살이었고 12달 동안 바다에서 복무했습니다. 신형 포탄으로는 단 한 건의 격추도 없었습니다. 발급 폭격기는 이미 2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20mm 함포로 사격하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헬레나 함은 지난 10월 500발의 실험용 탄약을 막 적재했습니다. 각각 732달러나 하는 포탄이었습니다. 해군은 이 포탄을 가변시한 신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포탄이었습니다. 표준 5인치 대공포탄은 포수들이 3초 후에 항공기가 어디에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포수들은 각 포탄에 기계식 타이머를 설정하고 명중을 발하야 했습니다. 계산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1942년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된 일본 항공기 한 대당 미군 함선은 평균 2,000발을 발사했습니다. 2,000발의 포탄의 한 건의 격추였습니다. 코크런 소위는 그날 아침 폭격기 승무원들이 신형 포탄을 장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각 신관에는 소형 무선 송신기, 수신기, 그리고 5개의 유리 진공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사 충격으로 활성화되는 배터리도 포함되었습니다. 130개의 전자 부품이 콜라병 크기의 공간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해군은 육상에서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불발탄을 회수하면 그 기술을 역설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달카날에서 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 장교가 해법을 외쳤습니다. 코크런 소위의 포대는 5인치 함포를 선두발급 폭격기에 조준했습니다. 폭격기는 수평선 너머로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교리는 폭격기를 그냥 보내고 다음 공격을 위해 탄약을 아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코크런 소위는 신형 포탄을 전투에서 시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3명의 포반장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크런 소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일제 사격은 오전 7시 32분에 발사되었습니다. 3발의 포탄이었습니다. 표준 시한 신관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포탄들은 표적 뒤 1000피트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폭격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이었습니다. 3발의 포탄이 더 발사되었습니다. 이 포탄들에는 실험용 신관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근접 신관이었습니다. VT 신관입니다. 코크런 소위는 쌍안경으로 포탄이 발급 폭격기를 향해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발은 없었습니다. 시한 신관처럼 검은 파편이 터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3발의 포탄이 2.5마일 떨어진 표적을 향해 곡선을 그리며 날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발급 폭격기의 왼쪽 날개가 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격기는 거꾸로 뒤집혀 240노트의 속도로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명령부터 충돌까지 총 18초가 걸렸습니다. 포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포탄이 폭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폭격기는 공중에서 단순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초당 2800피트로 날아가는 총알 안에서 이 불가능한 라디오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궁금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전쟁 방식을 바꾼 과학자들의 잊혀진 이야기를 더 많이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시 코크런 소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머지 3대의 발급 폭격기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코크런 소위는 폭격기가 추락한 곳에 물보라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포반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포탄은 언제 폭발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폭발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코크런 소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포탄은 전문가들이 장전했습니다. 신관 기술은 그의 보안 등급보다 높은 기밀 사항이었습니다. 그는 3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탄에는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표적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신관은 작동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1500마일 떨어진 메릴랜드의 존스 홉킨스 응용 물리학 연구소에 멀투브라는 물리학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정확한 무선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불가능해 보였던 공학 기술이 전투에서 성공했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진공관이 중력의 2만 배에 달하는 힘을 견디고도 작동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만약 그 답이 그렇다라면 섹션 T의 과학자들은 해군 전쟁 방식을 영원히 바꿀 무기를 방금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전인 1942년 8월 12일 그 과학자들은 미 해군을 설득했습니다. 단 4발의 포탄으로 체서피크만에서 3대의 표적 드론을 파괴한 후 다른 모든 시험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1942년 8월 12일 새로 취역한 경순양함 USS 클리블랜드함이 무기 시험을 위해 체서피크만에 정박했습니다. 이 함선에는 12정의 5인치 함포와 표준 대공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군 무기국이 포짓이라는 암호명으로 부르는 300발의 실험용 포탄도 실려 있었습니다. 닥터 멀투브가 포술 장교 옆 다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41살이었습니다. 카네기 연구소 지구자기학과에서 섹션 T를 3년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고용한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무기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오전 9시에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선 조종 드론 항공기가 파도 높이에서 어로의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해군 교리상 기동하는 드론을 파괴하려면 500에서 800발의 포탄이 필요했습니다. 클리블랜드함 승무원들은 미리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최대 4번, 즉 12발의 포탄을 발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드론이 살아남으면 시험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제 사격은 오전 9시 3분에 발사되었습니다. 신형 근접 신관이 장착된 3발의 포탄이었습니다. 드론은 800야드 밖에 있었고 180노트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투브는 쌍안경으로 포탄이 표적을 향해 곡선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론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항공기는 기술을 아래로 하고 물에 추락했습니다. 경과 시간은 7초였습니다. 포술 장교는 다시 사격할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드론은 오전 9시 15분에 발사되었습니다. 동일한 비행 방식과 동일한 거리였습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은 6초 만에 드론을 파괴했습니다. 시험 코디네이터는 세 번째 드론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응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해군은 6대의 드론을 체서피크만으로 가져왔습니다. 표준 시험 규약은 명중하기 전에 수백 발이 빗나갈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3대의 드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군 항공대는 다른 시험에 드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투부는 한 번 더 시험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드론은 오전 9시 40분에 발사되었습니다. 이 드론은 수평 폭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고도는 12,000피트였습니다. 클리블랜드함의 함포는 최대 사거리로 고각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일제 사격이 발사되었습니다. 드론은 11,800피트 상공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험 코디네이터는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해군은 방금 경순양함이 총 10발의 포탄으로 3개의 기동 표적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10발의 포탄에 대한 이야기는 2년 전 1940년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투브는 티자드 임무단으로부터 기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은 포탄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무선 회로인 근접 신관에 대한 예비 연구를 공유했습니다. 영국은 무유도 로켓에서 낮은 가속도와 부드러운 발사 힘으로 이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5인치 함포용 신관이 필요했습니다. 발사 시 중력의 2만 배에 달하는 힘과 강선에서 발생하는 분당 25,000 회전의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당시 존재하던 어떤 진공관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미국 엔지니어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RCA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투브는 영국 회로도를 보고
국방연구위원회에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작동하는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18개월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본 물리학이었습니다. 5인치 포탄은 8m초 만에 0에서 초당 2800피트까지 가속합니다. 강선은 포탄을 분당 25,000 회전으로 회전시켜 비행을 안정화합니다. 1939년 기술로 만들어진 어떤 진공관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습니다. 유리 부품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필라멘트는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회로 기판은 부서질 것이었습니다. 투브는 모든 포탄 안에 5개의 진공관이 필요했습니다. 5개의 진공관은 발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발사 후 자체적으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무선 신호를 전송하고 반사파를 수신해야 했습니다. 거리를 계산하고 표적에서 정확히 70피트 거리에서 폭발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인간 조직을 액화시킬 만큼 빠르게 회전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해결책은 훗날 지구 주변의 방사선 벨트를 발견하게 될 26살의 물리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제임스 벤 앨런은 1940년 10월에 섹션 T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26살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진공관에 대한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하면서도 불가능했습니다. 중력의 2만 배에 달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유리관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벤 앨런은 진공관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업용 라디오 진공관을 금속 블록에 장착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뜨리고 22구경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압축 공기 대포로도 쏘았습니다. 98%가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살아남은 2%의 진공관도 강선 회전으로 인한 원심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공관을 고무에 장착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깨졌습니다. 스프링도 시도했습니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폼 포장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부서졌습니다. 6개월 동안 모든 시도는 유리 가루와 뒤틀린 필라멘트로 끝났습니다. 돌파구는 1941년 3월에 찾아왔습니다. 벤 앨런은 매사추세츠의 레이시온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청기용 진공관을 소형화하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표준 라디오 부품의 10분의 1 크기였습니다. 벤 앨런은 진공관이 작을수록 질량이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량이 적다는 것은 스트레스 힘이 더 낮다는 의미였습니다. 낮은 스트레스는 더 높은 생존율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전체 내부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모든 필라멘트를 얇은 구리 대신 두꺼운 강철 와이어에 장착했습니다. 유리 봉투를 최소 두께로 줄였습니다. 충격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조립품을 단단한 왁스로 밀봉했습니다. 새로운 진공관은 3인치 길이에 직경은 반 인치였습니다. 유리 캡슐에 밀봉된 큰 전구 필라멘트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1941년 4월 달그렌 시험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벤 앨런은 6개의 진공관을 5인치 모의 포탄에 장전했습니다. 한 포가 발사되었습니다. 4개의 진공관이 부서졌고 2개는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율은 33%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벤 앨런은 다시 레이시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필라멘트 마운트를 강화하고 응력 지점의 유리를 두껍게 했습니다. 또한 바닥에 압축 스프링을 추가했습니다. 6월의 두 번째 시험에서는 생존율이 41%였습니다. 9월의 세 번째 시험에서는 52%였습니다. 1942년 1월에는 생존율이 58%에 달했습니다. 해군은 그 수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생산 계약은 실베이니아 일렉트릭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부분 여성이었던 10,000명의 작업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소형 진공관을 손으로 조립했습니다. 각 진공관은 와이어 절단, 유리 불기, 필라멘트 장착, 진공 밀봉 등 42가지의 개별 작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1942년 후반까지 실베이니아는 2.5일마다 100만 개의 진공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사를 견디는 것은 첫 번째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진공관은 분당 25,000 회전으로 회전하는 동안 기능해야 했습니다.
배터리는 활성화되어야 했습니다. 송신기는 무선 신호를 생성해야 했습니다. 수신기는 반사파를 감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은 사거리를 계산하고 정확한 순간에 폭발해야 했습니다. 배터리 문제는 프로젝트를 거의 중단시킬 뻔했습니다. 표준 건전지는 6개월의 유통기한을 가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방전되었습니다. 해군은 탄창에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포탄이 필요했습니다. 투부팀은 발사 시 활성화되는 습식 전지를 설계했습니다. 전해화액으로 채워진 유리 앰플이었습니다. 발사 충격으로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원심력이 액체를 쌓인 플레이트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화학 반응으로 전기가 생성되었습니다. 훌륭한 이론이었지만 제조는 불가능했습니다. 내셔널 카본 코퍼레이션은 앰플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8개월을 보냈습니다. 유리가 너무 두꺼우면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얇으면 취급 도중에 깨졌습니다. 최종 디자인은 정확히 0.01호 인치 두께의 분규산 유리벽을 사용했습니다. 발사 시 부서질 만큼 얇았고 함선에서 거친 취급을 견딜 만큼 강했습니다. 1942년 여름까지 모든 부품이 존재했습니다. 발사를 견디는 진공관, 발사 시 활성화되는 배터리, 무선 신호를 생성하는 송신기, 반사파를 감지하는 수신기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투브는 7월에 첫 번째 완전한 마크 32 근접 신관을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USS 클리블랜드함은 그 작동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투브는 해군이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관들은 52%의 불량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사된 포탄의 48%가 불발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작동하는 신관 하나를 회수한다면 그들은 미국의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 회로도를 손에 넣을 것이었습니다. 1942년 10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메어 아일랜드 해군 탄약고였습니다. 5,000개의 근접 신관 탄두가 붉은색 대각선 줄무늬가 그려진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각 상자는 큼지막한 글씨로 지침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상자를 3개 이상 쌓지 마십시오. 화씨 100도가 넘는 온도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파슨스 소련기 선적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35살의 해군 병기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훗날 히로시마 상공의 에놀라 게이에 탑재된 원자폭탄을 무장시켰습니다. 해군 병기국으로부터 받은 그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탄두를 남태평양으로 운송하십시오. 포병 승무원들을 훈련시키십시오. 전투 성능을 관찰하십시오. 불발탄은 모두 회수하십시오. 마지막 지침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근접 신관이 일본 점령지에 온전하게 착륙하면 적군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역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회로는 간단했습니다. 부품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능한 무선 기술자라면 누구든 석 달 안에 설계를 복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군의 대공포는 미군 항공기에 대해 똑같은 이점을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 가지 절대적인 규칙을 세웠습니다. 근접 신관은 반드시 수면 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물 위에서 말입니다. 불발탄이 회수 불가능한 깊이까지 가라앉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남태평양이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지중해도 해당했습니다. 영국 해협도 해당했습니다. 다른 모든 곳은 금지되었습니다. 파슨스는 USS 라이트회 탄두를 선적했습니다. USS 라이트호는 탄약 수송을 위해 개조된 항공모함 지원함이었습니다. 배는 10월 18일에 메어 아일랜드를 떠나 11월 2일에 뉴칼레도니아의 누메아에 도착했습니다. 남태평양 사령관 윌리엄 헐시 제독이 부두에서 파슨스를 만났습니다. 헐시는 체서피크만에서 진행된 시험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드론 3대가 탄두 10발로 격추되었습니다. 그는 파슨스에게 어떤 함선이 탄약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파슨스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세러토가호를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큰 대공포대와 적과 접촉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헐시는 동의했지만 목록에 USS 헬레나호를 한 척 더 추가했습니다.
헬레나호는 진주만을 어로의 공격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20명의 대원이 사망했습니다. 헬레나호는 건선거에서 4달을 보냈습니다. 1942년 6월에 태평양으로 복귀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과달카날 작전 6달 동안 싸웠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의 전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항공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더 나은 탄약이 필요했습니다. 통계는 가혹했습니다. 1942년 10월 남태평양의 미군 함선들은 일본군 항공기를 향해 36,000발의 5인치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58대의 비행기를 격추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대를 격추하는데 621발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해군은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탄약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나호는 11월 8일에 500발의 근접 신관 탄두를 받았습니다. 포병 승무원들은 특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탄두들은 기밀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탄두는 표준 탄약의 12달러와 비교하여 732달러였습니다. 이 탄두들은 반드시 깊은 물 위에서만 발사되어야 했습니다. 불발되어 폭발하지 않은 탄두는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브리핑은 신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포병 승무원들은 무선 송신기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공관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벤 앨런의 시험이나 투배의 계산 또는 고장률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탄두가 목표물 근처에서 자동으로 폭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아야 할 전부였습니다. 파슨스 소령은 11월과 12월 내내 헬레나호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포병 승무원들이 훈련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탄약 취급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전투를 기다렸습니다. 과달카날 전역 동안 일본군의 공습은 매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레나호는 새로운 탄약을 가지고 교전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세러토가호도 기다렸습니다. 실사격 시험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1943년 1월 4일 헬레나호는 제67점 이 테스크 그룹과 함께 툴라기 항구를 떠났습니다. 순양함 4척,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임무는 유조지아의 문다 비행장에 있는 일본군 진지를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 보고서는 24시간 안에 일본군의 항공 대응을 예측했습니다. 코크런 중위의 포병 승무원들은 1월 5일 오전 4시에 근접 신관 탄두를 준비대에 적재했습니다. 오전 7시까지 헬레나호의 5인치 함포는 문다를 폭격하며 200발의 표준 탄약을 소모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포시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4대의 일본군 발 급강하 폭격기가 라바울에서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발 폭격기들은 오전 7시 28분에 공격했습니다. 표준적인 일본군 급강하 폭격 전술은 편대 분리였습니다. 2대의 항공기는 헬레나호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2대는 뉴질랜드 순양함 아킬레스호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폭격기들은 8,000피트 상공에서 70도 각도로 급강하했습니다. 헬레나호의 40mm와 20mm 함포는 3,000피트 상공에서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예광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대의 발 폭격기가 기술을 올렸습니다. 한 대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아킬레스호의 중앙부에 명중했습니다. 승무원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발폭격기는 전속력으로 상승하며 벗어났습니다. 헬레나호의 사격 통제관들이 후퇴하는 폭격기를 추적했습니다. 사거리는 2마일이었으며 점차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도는 1,500피트였습니다. 속도는 200노트였습니다. 목표 각도는 15도 각도로 상승하며 멀어지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매개 변수는 표준 시한 신관에 부적절했습니다. 폭격기는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고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설정된 기계식 타이머는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코크런 중위는 근접 신관 탄두를 적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정의 포가 준비되었습니다. 포 한 정당 3발의 탄두였습니다. 총 9발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제 사격은 오전 7시 32분에 표준 신관으로 발사되었습니다. 폭발은 목표물 1,000피트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발 폭격기는 계속 비행했습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발의 근접 신관 탄두였습니다. 코크런은 포탄이 폭격기를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발은 없었습니다. 검은 연기 구름도 없었습니다. 3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 폭격기의 왼쪽 날개가 위로 접혔습니다. 폭격기는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항공기는 헬레나우에서 2마일 떨어진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포병 승무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해군 포술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광경을 방금 목격한 것입니다. 파슨스 소령은 사격 통제센터에서 코크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코크런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진 탄두였습니다. 산산조각난 폭격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발은 없었습니다. 파슨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접 신관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탄두는 목표물 70피트 이내에서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폭격기의 날개 구조를 파괴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2마일 거리에서는 폭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슨스는 그날 밤 작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접 신관을 사용한 첫 전투 격추였습니다. 목표 식별은 D3A 99식 급강하 폭격기였습니다. 사거리는 4200야드였습니다. 고도는 1500피트였습니다. 소모된 탄약은 3발의 근접 신관 탄두였습니다. 결과는 목표물 파괴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헐시 제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헐시는 이 보고서를 진주만으로 보냈습니다. 진주만은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워싱턴은 존스 홉킨스 응용 물리학 연구소로 전달했습니다. 멀투베는 전투 이틀 후인 1월 7일에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통신 내용은 간략했습니다. 헬레나호는 1월 5일에 한 대를 격추하는데 3발의 탄약을 사용했습니다. 투베는 그것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섹션 T 작업장으로 걸어가 기술자들에게 신관이 전투에서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통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3발의 탄두가 발사되어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이는 0.33의 격추율이었습니다. 표준 탄약과 비교하면 인상적이었지만 표본 크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한 번의 교전, 한 개의 목표물, 한 대 격추였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는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헬레나호는 1월 내내 과달카날 근처에 주둔했습니다. 일본군의 공습은 계속되었습니다. 헬레나호의 포병 승무원들은 4번의 추가 교전에서 근접 신관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1월 9일에는 2대를 격추하는데 8발이 사용되었습니다. 1월 15일에는 한 대 격추에 6발이 사용되었습니다. 1월 23일에는 한 대 격추에 4발이 사용되었습니다. 1월 29일에는 3대 격추에 15발이 사용되었습니다. 1943년 1월 총계는 일본군 항공기 8대 파괴, 근접 신관 탄두 36발 소모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대를 격추하는 데 4.5발의 탄두가 소모되었습니다. 표준 5인치 탄약은 한 대 격추에 평균 621발이 소모되었습니다. 근접 신관은 138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해군은 생산 주문을 늘렸습니다. 신시내티의 크로슬리사는 하루에 15,000개의 신관 계약을 받았습니다. RCA 회사는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이스트만 코닥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1943년 3월까지 미군 공장들은 매일 4만 개의 근접 신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6월에는 하루에 7만 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금수 조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육상에서는 근접 신관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해군 작전 참모총장 어니스트 킹 제독은 그 제한을 해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너무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신관 하나가 적의 영토에 온전히 착륙한다면 전체 프로그램이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4년 12월 16일 독일은 바흐트 암 라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 벨기에 아르덴 숲 독일군은 D-Day 이후 서부 전선에서 가장 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3개의 군대, 30개 사단, 25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공세의 목표는 연합군을 분열시키고 안트베르펜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에 의한 평화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미군 전방 진지에서는 오전 5시 30분에 대규모 폭격이 보고되었습니다. 독일 보병은 짙은 안개 속을 뚫고 진격했습니다. 전차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12시간 안에 독일군은 미군 전선 안으로 15마일이나 침투했습니다. 날씨는 혹독했습니다. 두꺼운 구름 때문에 연합군의 항공 지원은 불가능했습니다. 미군 포병만이 유일한 대포병 선택지였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1944년 12월 18일에 셰프 사령부에서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미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공중 지원은 불가능했습니다. 포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군수 참모진에게 VT 신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신관은 태평양에서 일본 항공기를 괴멸시켰던 포탄의 핵심이었습니다. 거의 빗나갔던 포탄을 격추로 바꾸었던 바로 그 포탄이었습니다.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VT 신관은 여전히 사용 금지 조치 상태였습니다.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적군이 회수할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킹 해군 제독의 지시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오직 심해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킹 제독의 결정을 뒤엎었습니다. 1944년 12월 18일 20만 개의 VT 신관 포탄이 유럽으로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풀렸습니다. 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입니다. 미군 포병대는 적이 점령한 영토 위로 신관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은 감수할 만했습니다. 아르덴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독일군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불발탄 신관을 회수하더라도 독일군은 이를 생산할 산업적 역량이 없었습니다. 포탄은 12월 20일에 전방 포병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포병 승무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신관은 지상 위 미리 설정된 높이에서 자동으로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표준 설정은 10피트에서 15피트였습니다. 폭발 패턴은 아래로 그리고 밖으로 퍼지는 파편의 원뿔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방된 지형에서 보병과 비장갑 차량에 대해 최대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조지 패튼 장군 휘하의 제3군은 5만 발의 포탄을 받았습니다. 패튼의 포병 대대들은 바스통에 포위된 미군을 구원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마침내 12월 23일에 맑아졌습니다. 연합군의 공중 지원이 재개되었지만 패튼의 포병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조지 엑셀슨 대령은 마르슈 근처에서 제38 기병 대대를 지원하는 제406 포병단을 지휘했습니다. 독일 보병은 개방된 지형을 통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포병 교리는 충돌 시 폭발하는 접촉 신관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요새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분산된 보병에게는 좋지 않았습니다. 폭발은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파편은 옆으로 그리고 위로 퍼졌습니다. 참호나 엄폐물 뒤에 있는 병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엑셀스는 VT 신관을 12피트 폭발 높이로 설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포병대는 12월 23일 오전 9시에 발사했습니다. 첫 포탄들은 진격하는 독일군 종대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떤 엄폐물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참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탁 트인 곳에서 당했습니다. 사후 보고서에는 단 한 번의 포격으로 발생한 702명의 독일군 사상자가 기록되었습니다. 한 개 대대가 20분 동안 발사한 800발의 VT 신관 포탄의 결과였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은 멈췄습니다. 생존자들은 이후의 포격 동안 벙커를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패튼은 12월 26일에 자우어 강 근처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강을 건너려던 독일군은 VT 신관 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포탄은 수면 위 15피트에서 폭발했습니다. 파편은 강둑을 휩쓸었습니다. 도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패튼은 그날 밤 전쟁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패튼은 새로운 신관이 달린 포탄이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우어강을 건너려던 독일군 대대를 포병 집중 사격으로 공격하여 정확히 702명을 사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모든 군대가 이 포탄을 갖게 되면 새로운 전쟁 방식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이 먼저 이 기술을 개발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1945년 1월까지 미군 포병은 유럽에서 500만 발의 VT 신관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독일군 포로들은 이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고 묘사했습니다. 어떤 요새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엄폐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은 물리적인 사상자만큼이나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VT 신관의 가장 큰 기여는 여전히 태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군은 미 해군 우세에 맞서 마지막 필사적인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1944년 10월 25일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 제1항공함대 사령관 오니시 타키지로 중장은 남은 조종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표준적인 급강하 폭격과 어루의 공격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군 레이더는 60마일 밖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탐지했습니다. 미군 전투 공중 초계기들은 폭격기들이 함대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했습니다. 이제 VT 신관을 장착한 미군 대공포화는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오니시의 해결책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항공기를 미군 함선에 충돌시킬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중을 보장하고 최대의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이 전술은 신푸, 즉 신성한 바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카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최초의 조직적인 카미카제 공격은 10월 25일에 발생했습니다. 10세대의 폭탄을 실은 미쓰비시 제로 전투기들이 사마르 해안의 호위 항공모함들을 공격했습니다. 5척의 항공모함이 피격되었습니다. 한 척은 침몰했습니다. 이 전술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카미카제 항공기는 생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탈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목표물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미군 포술 지휘관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표준적인 요격 교리는 항공기가 사격받을 때 회피 기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포술 지휘관들은 생존을 시도하는 항공기를 기반으로 조준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카미카제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향해 곧장 날아왔습니다. 계산은 더 간단했지만 접근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또한 빗나갔을 때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VT 신관 탄약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표준 시한 신관은 포수가 3초 전에 요격 지점을 예측해야 했습니다. 카미카제는 최종 접근 시 지속적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고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계산 착오라도 포탄이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폭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VT 신관은 예측의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포탄은 목표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폭발했습니다. 효과 데이터는 극명했습니다.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 사이에 태평양의 미군 함선들은 278대의 카미카제 항공기에 VT 신관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표준 시한 신관을 사용했다면 단 46대만이 격추되었을 것입니다. VT 신관은 격추율을 6대1로 높였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카미카제 위협의 완전한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일본군은 미군 함대에 1,500회 이상의 카미카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26척의 함선이 침몰하고 164척이 손상되었으며 4,900명의 미군 수병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태평양에서 이전의 어떤 해전보다 많은 사상자였습니다. VT 신관이 모든 카미카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항공기들이 너무 빨랐습니다. 접근 방식이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VT 신관은 치명적인 함대 손실을 막을 만큼 방어 효과를 높였습니다. 레이더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구축함들은 거의 전적으로 VT 신관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구축함 전대를 지휘했던 알레이버크 제독은 나중에 그 영향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VT 신관이 표준 탄약이 되었을 때 카미카제 항공기에 대한 격추율이
2배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압도당했을 함선들이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수치적인 이점이 방어자들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공장들은 2200만 개의 VT 신관을 생산했습니다. 총 프로그램 비용은 1945년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공장이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실바니아 단독으로 10,0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소형 진공관을 제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체 물리학자의 3%를 소비했습니다. 이 신관은 5인치 함포와 육군 포병에 사용되었습니다. 육군 포병의 경우 75mm부터 240mm까지였습니다. 영국 해군 포병과 실험적인 로켓 응용 분야에도 쓰였습니다. 이들은 태평양 상공에서 일본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아르덴에서는 독일 보병을 괴멸시켰습니다. 런던을 V1 비행 폭탄으로부터 방어하여 79%의 격추율을 달성했습니다. 제임스 포레스트 미 해군 장관은 이를 일본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된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조지 패튼 장군은 이 신관이 지상전 전술의 완전한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연구개발국 국장 베너버 부시는 근접 신관이 전쟁에 3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불가능한 공학적 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탄환 안에 라디오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으스러뜨릴 수 있는 힘을 견디게 해야 했습니다. 강철을 찢을 만큼 빠르게 회전하면서 작동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2200만 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멀투브는 전쟁 중에 대중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VT 신관 프로그램은 1945년 9월까지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카네기 연구소로 돌아와 지구 물리학 연구를 계속했으며 198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부고 기사들은 근접 신관을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습니다. 제임스 벤 앨런은 1958년에 지구를 둘러싼 방사선대, 즉 벤 앨런 대를 발견하여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중력의 2만 배에 달하는 힘을 견디는 유리관을 만드는데 1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레드 코크런 중위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1946년에 해군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가 전투에서 첫 VT 신관 포탄을 발사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정보는 3년 동안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USS 헬레나는 1943년 7월 6일 쿨라만 전투에서 침몰했습니다. 일본 어뢰가 20분 만에 그녀를 가라앉혔습니다. 168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잔해는 2018년에 솔로몬 제도 해저 300피트 수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대공미사일은 레이더 근접 신관을 사용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스탠더드 미사일, AIM-54, 피닉스 미사일이 그러합니다. 섹션 T가 개발한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해군 함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유튜브에 말해줍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진공관과 라디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공학 기술로 생명을 구한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인물, 진정한 영웅담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복무한 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단지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투브, 제임스 벤 앨런, 그리고 섹션 T팀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이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